요즘 저를 싱쿵싱쿵하게 하고 있는 바로 헝다그룹이라는 기업의 얘기입니다. BC 350조라고 공식입니다. 공식. 비공식은 몰라요. 350조라고 얘기되는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이제 글로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모두를 떨게 만들고 있죠. 설마 왜 떨게 만드냐? 저 헝다그룹이 부동산 그룹이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랭킹 2위 그룹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룹이죠. 그러면 10년 전에 대략 10년, 18, 23년 전에 미국발 부동산 금융위기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으악 했다가 10년 고생하고 있는데 설마 2020년은 중국발 이건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아니겠지만 이거 음모론입니다. 라는 그런 의구심과 걱정 때문에 증시가 떨고 있다 이런 건데 헝다그룹이 뭐 하는데냐? 헝다그룹 그러면 못 들어보셨어도 에버그랑데 뭐 그러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축구관이 있으니까. 축구 이거 있죠? 이거 뭐라고 했죠? 헝다 에버그란데인가? 축구장 있습니다. 축구장. 광저우 헝다가 옛날에 막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모아갖고 엄청 세고 그랬잖아요. 그 모그룹이 헝다그룹인데 중국말로 하면 헝다지만 한국말로 하면 그대로 한자리 읽으면 항대인데 항이 항상 항이고 대니까 에버그란데 항상 크다. 그래서 에버그란데입니다. 그래서 헝다를 그대로 읽으면 에버그란데인데 참고로 중국 부동산 2위 그룹이고요. 자산 규모로 치면 1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룹이고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22위고 현재 공식 부채가 350조를 넘습니다. 물론 부동산 기업이기 때문에 공식 부채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해서 그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니까 부채가 많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부채 비율도 어마무지하게 높죠. 이 그룹이 그럼 왜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해졌냐?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시작하고 관세 전쟁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수출입 전쟁을 하니까 미국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을 제외한 세계를 대상으로 공급망을 하겠다. 우리끼리 뭘 하겠다 그러니까 야 잠깐만 이대로 이렇게 우리가 무역에 의존을 하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사실 오래됐지만 내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내수 소비를 키워서 옆 나라가 뭐라 그래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끼리 뭐 자립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하겠다. 이게 일종의 공동부여하고 되게 비슷하긴 한데 그럼 소비를 높여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니들 왜 소비를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교육비로 돈이 다 나가서 소비할 돈이 없어요. 라고 해서 사교육체가 날라갔죠. 라고 해서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어머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원 내가 죽여줬죠. 물건값이 비싸고 약값 비싸고 그랬더니 물건 가격도 좀 강제 조정합니다. 약값 장난쳐 내려 해갖고 요즘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 박살났어요. 약값 내려갖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보니까 집이 너무 비싸서 소비를 못해요. 이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작년부터 부동산 개발 업체가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8월 작년 8월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정부가 이미 작년에 부동산 개발업체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일명 세계의 레드라인이라고 불리는데 레드라인 3개예요. 부채 비율이 70% 미만일 것, 자금 조달 비율이 100% 미만일 것, 단기 부채 비율이 100% 한 배 미만일 것. 이거 넘으면 어떻게 돼요? 넘으면은 이걸 3개를 다 만족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 및 부채 확대가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다. 한마디로 유동성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규제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넘었을 때 만약에 신규 대출이 안 되고 부채 확대가 안 되면 그 기업이 유동성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체 보면 3가지 조건 중 모두 불만족할 때는 아예 부채를 늘릴 수 없고 하나 불만족할 때마다 부채 증가율이 제한이 들어가요. 3가지 모두 충족하는 어떤 부동산 개발업체도 부채 증가율 자체를 제한을 해버리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레드라인 정책 이후로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가계대출이 특히 부동산 개발 대출이 쭉 감소합니다. 그 표예요. 파란 거. 우리 최설아 누님의 애널리스트 메리츠증권의 애널리스트님께서 갖고 왔는데 쭉 줄어요. 한마디로 자금의 압박을 하는 거니까 디레버러징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대형 개발사들이 자금이 끊기니까 레드라인 충족도 어렵고 부채가 지금 어마무지하거든요.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롤오버가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 난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아야 또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빌린 거 갚고 또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안 돼. 롤오버 안 돼. 못 빌려줘. 딱 끊기는 순간에 유동성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자들이 달라는 걸 만약에 안 주면 그건 디폴트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죠. 던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던져야 되니까 작년 8월부터 던져야 된다는 걸 애들이 깨달았죠. 던지지 못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팔지 못하면 유동화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줄이 끊겼으니까. 참고로 저 헝다그룹이 만든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헝다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요.
차량을 한 대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전기차 기업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100조가 됩니다. 현대차의 몇 배입니까 이게? 3배 돼요, 3배. 참고로 이 한창 좋을 때는 미국 뭐 웬만한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었어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해서 좀 난리가 났는데 한 대도 출고하지 못했지만 100조가 되는 홍다 자동차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말은 안 되죠. 근데 기대감은 넘쳤죠. 중국 굴지의 대기업 헝다그룹이 밀어주고 중국 랭킹 1위 부자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17년인가 기준으로 이 쉬자인 회장, 헝다그룹 회장이 중국에 돈 가장 많은 사람. 마윈 아저씨하고 다이다이 뜨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밀어주고 또 이 쉬자인 회장이 중국 공산당과 친화력으로 또 유명해. 게다가 중국 정부가 가장 밀어주는 사업인 전기차 사업을 공산당하고 친한 쉬자인 회장이 전격적으로 하면서 2022년까지 연간 50만 대, 2025년에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갖고 100조가 됩니다. 1년 만에. 한 대도 안 만들었는데 너도 나도 사겠다 그래서 100조 기업이 됐는데 문제는 저 아저씨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뭐가 돼요? 아 미안해 I'm sorry 팔아야겠다. 자 근데 이게 말이 100조지 한 대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사라 그러면 누가 삽니까? 아니 아저씨가 중국 정부하고 이거 해갖고 2025년까지 뭐 많이 만들어 팔겠다는 그 꿈을 향해서 네가 진격을 해야지. I'm sorry 하면서 팔면 이게 누가 사겠어. 아직 한 대도 안 만들었는데.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내가 팔아볼까요? 라는 의견이 시장에 나온 순간에 헝다 자동차 주가가 마이너스 95%를 찍었어요. 야, 이거 파산했니? 야, 이 정도면 거의 파산이죠, 파산. 이거 판다 그러니까. 아, 이걸 누가 사? 뭐 만들었어요. 95조에 나갈랐어. 100조짜리가 몇 조 남았겠어, 이거. 날라갔어. 야, 이게 참. 저걸 자기가 안 하고 누가 뭐 대신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100조 해주고 사겠어요. 10조라도 그걸 누가 사겠어. 아저씨니까 되는 거지. 그 공산당하고 좀 친하고 뭐 그런 기대라고 했는데. 결국에 던져야 되니까 안 팔리죠. 이거 누가 사요? 안 팔리거나 또는 가격이 폭락을 하죠. 게다가 헝다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개발 그룹이에요. 저게 자금이 끊긴다는 말은 뭐예요? 올라가는 아파트가 멈춘다는 거.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다 올려야 잔금 받을 거 아니에요. 중도금 받고. 그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뭐 내 10조 여기 있는데요. 그래봐 이걸 누가 10조에 사요. 다 져갖고 분양을 해야 10조인 거지. 야 중간에 멈춰놓으면 야 이것이 부수는데 돈 들지. 그냥 땅이면 몰라도 부수는데 돈 드니까 중도금 잔금이 입금이 지연이 돼요. 근데 문제는 헝다그룹 정도가 되면은 저런 아파트 건설 현장이 뭐 100군데가 넘겠죠. 저 거대한 중국에서 2위 그룹인데 당연히 아파트가 다 멈추니까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난리가 났죠. 왜냐 성금 내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죠. 분양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돈 내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무슨 뭐 슈카건설에서 분양받았는데 슈카건설이 중간에 짓다가 말았어. 여기까지만 올라갔어. 나 전세 2년 뒤에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1년 반 뒤에 딱 맞춰서 계약해놓고 돈 자금 다음 말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슈카기업이 위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 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요? 이게 뭐 기업도 아니고 사람이.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현재 헝다그룹 아파트 선분양자가 150만 명. 야 이게 영상을 좀 보면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 이게 헝다그룹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온 겁니다. YTN이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지금 저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내가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데 멈추고 지금 헝다그룹 돈 없고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다 항의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게 헝다만의 문제는 아니죠. 부동산 업체의 줄을 꽉 잡았기 때문에 자금줄을 잡아서 뭐 매일 하나씩 파산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그만 업체들은 뭐 파산을 해도 중국 크기가 있는데 다 버티는데 하루에 하나꼴로 파산하고 270개가 날라갔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헝다는 조금 너무 크죠? 최근의 일정을 보면 지난 6월 15일 날 중국 금융당국이 헝다그룹의 불법 대출 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어떤 은행하고 셴징은행하고 유착을 통해서 칙이 아니고요. 유착을 통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021년 7월 20일에 중국 인민법원이 헝다의 예금을 동결해요. 어떤 채권자가 헝다가 돈을 못 줄지 모르니까 예금을 동결하려고 했더니 인민법인이 오케이를 날래요. 이 말인 즉슨 못 믿겠다는 거죠. 야, 이 소리가 나왔을 때 그전까진 그래도 헝다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금 동결 이게 뜨니까 갑자기 야 진짜 망하나 보다. 야, 은행이 이거 소송 건 거거든요. 은행이 소송을 걸 정도면 진짜 망하나 보다. 은행이 자금 회수하려고 예금 동결한 거 아니냐. 물론 그전에 빠지겠는데 헝다그룹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지는데 8월 2일 헝다그룹이 돈이 없으니까 자회사 지분 매각한다는 공시가 올라오고요. 9월 16일 바로 엊그제죠. 충격적인 드디어 올 게 왔나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뉴스가 나오는데 헝다그룹이 자기네들 채권, 자기들이 발행한 채권 있잖아요. 그 영내, 그러니까 중국 내 자기네들 채권 거래를 중단을 선언해요. 9월 16일 하루. 자금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하루지만 일단 하루지만 오늘은 채권 거래를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IMF나 뭐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오늘은 안 돼, 내일이면 안 될까 이딴 소리 하잖아요. 야, 자금이 얼마나 거시기 하면 이게 지금 채권 거래 중단을 선언했을까라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 거고, 국제 신용평가 물론 신용도는 이미 바닥인데 피치가 이걸 내놓습니다. 23일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 내일 모레급이잖아. 헝다그룹 채권 이자 8,350만 달러 한 900억 되는 돈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이행이라는 건 디폴트죠. 파산이요. 이미 정크레벨이고. 잠깐만. 야, 이거 뭐 올해 말 내년 초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 니들 망할 수 있어요를 낸 거니까 지금 시시각각 굉장히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고, 헝다그룹이 18일 저녁에 최신 뉴스입니다. 서울경제 김광수 기자님이 낸 기사인데 실물 자산 상환 긴급 공지라는 걸 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겠지만 무슨 소리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빚 미안하다. 돈이 없으니까 뭘로 주겠다? 실물 자산으로 상환해 주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축하 기업의 채권자인 니들 나 돈 없어. 컴퓨터로 주면 안 될까? 나 마우스 있는데 마우스 남은 거 먼저 가져갈 사람 손들면 마우스로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책상 2개 남았어요. 2개 먼저 받아갈 사람 손들고요. 우리 뭐 어디 기업 망하면 가서 막 정수기 뜯어오잖아. 이 TV 들고 오고. 야, 뭐 그 비싼 건데 정수기 누가 뜯어갔냐 뭐 이런 거 하는 게 똑같은 게 실물 자산으로 상환을 하겠다. 그게 말이 되냐? 물론 얘들은 정수기 그런 건 아니죠. 얘들은 부동산 그룹이니까 그 헝다그룹이 또 자기들 금융 상품이 있어요. 한 7조 정도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들한테 투자해주면 5%를 주겠습니다. 뭐 7, 8 주겠습니다. 이런 금융 상품인데 이걸 팔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만기가 될 때 뭐를 주겠냐 그러냐면 야, 그러면 니들 우리 투자한 사람들 그걸 말고 아파트 안 되겠니? 아파트로 줄게. 그 올라가다 만 거 있잖아요. 저거 마감 쳐서 준다. 마감 쳐서. 오피스텔 콜 있어. 없는 게 뭐가 있겠. 상가도 있다 우리야. 골라봐. 많죠. 100몇 군데가 깔려 있거든. 그걸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해. 올라가지도 않고 마감도 안 쳐갖고 지금 올라간 다음에 멈춰 있는 거지.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는 거 그거 받아고 뭐해 그랬더니 할인해 줄게. 28%. 상가 반값. 야, 그러면 야, 이거 원래 이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내 거랑 비슷한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반값에 판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장난치자 그러겠죠? 여러분들 아파트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설사가 갑자기 그거 반값 할인한다 그러면 무슨 미친놈 아닌가 이거. 몇 살자고 장난치냐고. 그거 한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실물 자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신 받으면 안 되겠니?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 웬만큼 쓰러지기 직전 아니면 진짜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저딴 소리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진짜인가 보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에이 대마불싼데 too big to fail 너무 크잖아 죽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죽기에 적당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게 갑자기 저렇게 헝다그룹이 정말 파산이 임박했나를 생각을 하니까 보험회사 주가가 떨어지죠. 신문에 최근에 많이 나죠. 쭉쭉 떨어집니다. 보험회사, 은행 이런 데들 왜? 당연하겠죠. 저기 망하면은 얘는 뭐 물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런 데가 물리면 일단 금융권 착살나니까. 빌려줬던 저 300 몇십 조가 부채잖아. 부채. 누군가한테 빌렸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국채은행이긴 한데 중국이기 때문에 국유 기업이긴 한데 은행들 주가도 박살나는 거죠. 저게 빠지면. 그러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도망가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 350 알려진 공식 부채, 이게 아마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만 355조일 거예요. 표시된 것만 355조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헝다그룹 회사채 가격도 폭락하는데요. 회사채 가격 폭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사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분의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회사채 가격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0센트 2023년 1월 아니면 2023년 1월이 얼마입니까? 1년 남았나? 1.3년 남은 회사채가 지금 30원이란 거예요. 100원짜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헝다그룹 회사채를 1년만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70%. 들고 있겠습니까? 헝다그룹이 약속을 했어요. 1년 3개월 뒤에 줄게. 100원. 그걸 30원에 판다. 근데 수익률이 70% 보장입니다. 보장. 확정이에요. 확정. 사는 순간에 확정입니다. 주기만 하면. 못 줄 확률이 70%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주기만 하면은 이건 확정이에요. 누가 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냐? 당연하겠지만 채권도 주식하고 똑같죠. 이거 들고 있는 회사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1년 반 뒤에 100원 주는 회사채 내가 지금 30원에 팝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발 사주세요. 1년 반 뒤에 100원 된다니까? 30원에 파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찍히는 게 아래가 사실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가격의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디폴트 나는 순간에 이건 날아가는 거죠. 채권은, 회사채는 디폴트 나는 순간에 담보 없으면 제일 먼저 날아가요. 물론 우리도 옛날에 이게 있었죠. 이거 투자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 제 현직에 있을 때
야, 이 대마불사기 때문에 대기업 회사채는 망할 것 같을 때 막 수익률이 막 70%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2달 뒤에 갚는 건데 70%, 6개월 뒤에 갚는 건데 수익률 60%. 이거 무조건 갚아준다. 이거 무조건 사면 돼. 실제로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5년, 7년 전까지. 대마불사야. 이거 사갖고 부자 된 분들 많아요. 실제로 갚아줬거든. 금감원 가서 머리띠 묶고 나 죽는다 얘들아. 이것들아 불안전 판매다. 정권 바뀌고 싶냐. 뭐 이렇게 외치면 갚아줬기 때문에 개인 채권은 또 전체 채권이 예를 들면은 뭐 10조다. 그럼 개인 채권은 잘해야 2천억 그래요. 대부분 은행 채권이고. 그러니까 9조 8천억이 문제지 이 1, 2천억 되는 거는 아유 그래 정부에서 야 갚아줘 그거 갚아주고 그거 뭐 힘들고 어려운 개인이 했겠지 뭐 나이 든 분들이 잘 모르겠지 갚아주고 나머지 9조 8천억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싹 껴갖고 숟가락 하나 딱 올려갖고 나도 여기서 1, 2억 산다 하면 내 것도 갚아라 이래갖고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랬다가 거의 성공했어. 99% 성공했는데 딱 하나 걸린 게 여기죠. 여기 걸린 분은 갔습니다. 안녕. 안 살려주냐? 이때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가셨습니다. 안녕 가더라. 야 너무 죽기엔 크지 않니? 그때 보냈죠.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갔습니다. 딴 얘기고요. 헝다그룹 주가는 당연히 마이너스 90%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숫자거든요. 중국 부동산 랭킹 2위 회사예요. 글로벌 112위 정도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 주가가 마이너스 90%가 났어요. 이거 불가능한 숫자죠. 지금 그러면 중국 랭킹 9호 1, 2위에 다툰다는 헝다부동산 회장님은 이걸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있냐? 당연히 사퇴하셨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난 I'm 주주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어깨 걸고 옆에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쟤들 문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회장직을 사퇴하셨어. 헝다부동산의 핵심 인물들이 경영일선에서 모두 물러났다. 장난쳐? 장난쳐. 야, 그거 물러나면 어떡해?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내 주식 알겠어. 너 줄게. 야, 그 주식 누가 그걸 받아? 마이너스 90%요. 마이너스 90%. 그걸 누가 네 주식을 받아? 그걸. 야, 장난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사퇴했어. 참고로 이 아저씨가 헝다그룹의 창업주 아까 얘기했죠. 2017년 중국 최고 부자, 당시 재산은 50조. 마윈 아저씨하고 서로 싸대기를 때리는 분인데 좀 그러고 있고 참고로 헝다그룹이 유명했죠. 순이익 배당하기로. 순이익에 무슨 50%를 배당해요 건설사가. 배당 성향이 50%. 무지막지하게 배당을 하고 그게 거의 다 회장님 거이기 때문에 무슨 1년에 배당금을 2조 5천억씩 그렇게 받아가시다가 사퇴. 아우 I'm sorry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주주의 입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경영진들은 뭐 맨날 나오는 게 주식 몰래 팔고 있다. 경영진들이 투자한 투자 상품 조기 상환 지들만 받고 있다. 뭐 지금 문제들이 줄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헝다그룹이 하자마자가 아슬아슬하는데 참고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우리의 우려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파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우리 NH투자증권의 한강열 박인금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파산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그냥 하나의 기업의 파산에 불과할 수 있다. 왜냐? 이걸 많이 생각하죠. 1번. 중국은 통제경제사회거든요. 정부가 봐서 죽여도 될 것 같으면 죽일 거고 죽이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살려줄 거다. 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가 죽이는 걸 보면 죽일만 하니까 죽이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하죠. 내년이 시진핑 주석 3년임이 결정되는 해인데 저거 저렇게 날려갖고 만약 금융시장에 충격을 빵 그리고 주식 막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질서 디폴트는 안 할 거다.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일 수 있다. 대마불사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죽어도 리먼급 폭탄은 없다. 문제는 없다. too big to fail 아니다. 저런 천하의 나쁜 놈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는 다르게 부채가 단순한 채권이다. 리만은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레버러지 파생 상품 일으켜서 막 사방에다가 막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이만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단순한 채권이라는 거고 부동산 업체들이 위험한 거 맞지만은 한 60%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기업의 파산으로 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걱정은 리만이 망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리만이 망할 때. 저 그때 있었거든요. 리만이 망할 때도 심지어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리만이 동시에 터진 게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막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막 흔들렸어요, 주식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리만이 망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 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디레버러징하고 뭐 살려야 되고 난리 날 것 같지만 뭐 양쪽 하나 하고 뭐 기준금리 0% 하고 돈 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만이 터지기 그 직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유동성을 축소하고 뭔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몰랐던 거죠. 리만 파산도 몰랐고 파산을 해서 전세가 그렇게 갈 걸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참 통한의 한 수인데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조금 있다가 임시금통이라는 걸 엽니다. 임시로.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뭐 금리를 미친 듯이 내리죠. I'm sorry, I'm sorry, I'm sorry. 물론 몰랐죠. 그거 어떻게 신이 아니니까 몰랐던 건 아는데 이게 지금까지 흑역사로 남아있는데 게다가 심지어 리만이 파산하는 그 바로 전일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리만을 인수하려고 했으니까. 실제입니다. 리만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파산 직전까지 인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가 아니라 옛날에 얘기했죠. 슈카월드에 코리아 브라더스가 될 뻔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코리아 브라더스가 되냐 마냐 리만자 띄고 코리아를 달아주겠다. 오케이. 야 그거 달았으면은 전 세계 교과서에 코리아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건데 코리아 브라더스가 망해서 전 세계가 골로 간 날 뭐 이런 게 딱 되는 건데 리만 사태가 아니라 코리아 사태. 아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름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 리만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직전까지도 바로 그 전날까지도. 왜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희망줄이다 동아줄이 코리아의 산업은행 협상을 하고 있다. 코리아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라는 뉴스 때문에 주식이 안 빠져요. 야 그거 협상일 성공 한국이 산답니다 그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이 안 빠져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코리아가 산답니다. 산업은행이 산답니다. 산답니다 하다가 9월 10일입니다.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 인수 협상을 그 당시에 2008년 9월 10일 바로 그날 공식 발표를 해요. 협상 중단. 이 한마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사실상 시작을 됐어요. 게임 스타트를 대한민국이 외쳤죠. 야 그걸 게임 스타트를 외쳐갖고 이때부터 전 세계 글로벌이 헬로 갑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를 외치는데 이거 보시면 산업은행과 마지막 협상 그걸 기다리던 상업은행과의 협상 경과만 쭉 바라보던 리만이 결국 결렬됐다 하니까 45%가 나갔어요. 마이너스 45%. 리만 주가 45%가 나갔고 회사채 금리가 그때부터 폭등을 합니다. 박살나는 거. 야 갔다. 마지막 디딤돌이 버렸다. 그리고 협상 실패 일주일도 안 있어서 바로 9월 15일 며칠 뒤죠? 그때가 지금 우리처럼 대한민국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당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리만 브라더스가 9월 15일 오후 2시에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158년 역사의 리먼이 파산을 하고 그때부터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왔는데 만에 하나 저 중국의 헝다라는 둥 뭐라는 둥이 파산돼 있으면 역사는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지만 좀 두려워지죠. 실제로 이날 리먼이 날아갔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산업은행이 던진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어요. 게다가 미국 정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코리아가 만약에 우리의 그 패를 안 가져가면 낚일 수 있었는데 이걸 커다란 미끼를 던져서 산업은행이 하다가 뱉어버린 거죠. 야 그거 끌어 올라갔으면 착살인데 일단 뱉었단 말이야. 하고 야 맛없어 이거 안 먹어 하고 뱉으니까 저게 안 걸렸어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리만 죽이자. 그거 하나 죽여도 나머지는 우리가 공적자금 넣어서 살리면 문제는 별로 없을 거야. 대마가 이미 죽었다고 결정이 됐죠. 산업은행이 뱉은 순간에 죽었으니까 나머지 리먼 말고 메릴 린치 살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리고요. AIG 살리고 다 살렸어요. 실제로 돈 엄청나게 넣었죠. 1조 달러를 넣었어요. 1000조 이상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얘네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그걸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 후폭풍.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한국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 정부는 당시에 이태호 기자님의 한국경제에 그 자세히 나와서 가서 기사를 보세요. 뭐라고 했냐? 우리 리만 사태 우리나라 별 문제 없다. 왜냐? 그 리만 관련 자산에 투자하거나 대출한 규모가 3%야. 7천억밖에 안 돼. 이거 없는 셈 치지 뭐. 괜찮아. 은행 단기순이익이 3%인데 이거 어떻겠어. 우리 시장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파산 당일날 얘기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은 코스피가 1000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죠. 아래로 내려와서 900, 800 가니까 갑자기 코리아에 누가 출연했죠? 500 간다는 분. 코스피 500이 적정 가격이다 라고 외치다가 감옥 가냐 안 가냐로 한창 싸웠던 미네르바 아저씨 출연하던 게 이때잖아요. 저 때부터 코스피가 박살이 나면서 1200, 1100, 1900, 800 가니까 미네르바 아저씨가 500입니다 외쳤다가 끌려갈 뻔했죠. 무슨 소리 하냐고 끌려갈 뻔했는데 물론 그때부터 다시 반등했지만 그게 펼쳐졌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어요. 파산 당일까지도 사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의 부채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670조 원. 근데 670조 원 갚으면 끝났냐? 이게 아니었죠. 레버리지였기 때문에. 이거에 거의 전 세계가 제 생각에 거의 10배 넣지 않았을까? 공식적으로 1100조, 1200조가 들어갔는데 다른 모든 나라 합치면은 10배까지 아니려나 한 5배, 6배 돈을 넣어도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아직까지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자산 가격의 대폭락,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게
바로 12년 전이죠. 그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있다. 혹시라도 설마 저는 뭐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해도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이란 건 있으니까. 그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거 중국 부동산 버블 빵 터지면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중국도 앞으로 20년 골로 가는 거 아니냐, 30년이나 자기 희망사항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야, 남의 불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저렇게 일본이 빵 터져서 20년 가니까 미국도 리만 서브프라임 빵 터지니까 저거 안 하려고 미국이 한 게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양쪽 하나죠. 양쪽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일본처럼 20년 30년 골로 가기 싫다. 우리 부동산도 터졌다. 일본 터져서 골로 갔다. 미국은 나도 터졌지만 나는 골로 안 가겠다가 양쪽 하나죠. 돈으로 밀겠다. 실제로 그렇게 20년 30년 안 갔죠. 2년 갔죠. 2년. 어우 돈이니까 좋아요. 중국이 터졌다. 미국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 봤는데 중국이라고 해결 안 할까요? 당연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도 찍겠죠. 위안화 좋아요 하면서 팍팍 찍을 테니까 아마 뭐 돈을 더 찍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20년 30년 가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 연휴 끝나고 오면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아마 평안하고 코스피가 4천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넉넉한 코스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아시아 증시 흔들리고 미국 증시도 조금 불안불안하니까 저런 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FOMC도 있지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우리 넉넉한 한가위를 치르고 나면 중국도 쉽니다. 수요일까지 중국도 똑같이 쉬기 때문에 다 같이 뭐 쉬고 나서 원기 충전한 다음에 4천 콜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